안녕하세요. 김상길입니다. 막을 자리가 없어. 이렇게 저는 이게 중 3구역이죠. 제가 여러분들 그 조합원 몇 분이 오늘 아까 좀 사회 보시는 우리 그 분하고 조합원 몇 분이 한 달쯤 됐나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때 이제 궁금해서 여러분들 조합에 총회 책자하고 그 사업비 그동안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 좀 봐달라고 해서 그때 알려드렸던 게 계기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분들이 왔을 때는 사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왔고 궁금한 걸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해서 대충 사업비 내용을 좀 설명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바로 잡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조합에 잘못된 점을 있으면 바꿔야 되겠잖아요. 끝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아직 이제 착공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잘못된 걸 바꾸자고 하면 조합 측에서는 항상 똑같은 논리로 대응을 합니다. 만약에 조합 임원을 바꾸면 사업이 늦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누군가가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람 손으로 끝을 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재 집행부보다 훨씬 지식이 없거나 불안해서 못 맡기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끝을 내야 된다라는 어떤 저기가 깔려 있겠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시면 알지만 오늘 저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질문을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상태로 오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사업이 늦어지지 않을 거냐라고 했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은 전혀 늦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역사적으로도 맨 듣는 얘기가 과거사 청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누군가가 어느 직위에서 잘못한 것을 양심 있는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그러니까 광주 5.18 문제도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을 지금 민주화된 시기에 대통령이 가서 그때 그것을 사과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고 늦었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과거에 조합 집행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새로운 집행부가 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잘못된 거는 여러분이 피해를 본 게 있으면 여러분한테 그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사 청산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무슨 일이 있는 그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어떻게든지 그걸 은폐하고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뀌면, 그러니까 최소한 누군가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고 지금 착공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고생했다라고 치고 이제부터는 거의 모든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과연 그때 그 용역이 정당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착공했죠. 착공까지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부장도 끝났을 거기 때문에 시공사는 지금 공사를 늦추거나 하면 일반 부장자들한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서 그렇게 늦출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숫자보다 아마 여기도 일반 부장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임원을 결국에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다 들으시면 현재 임원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중간 점검을 한번 할 때가 됐다라고 아마 스스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다른 조합이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조합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합원은 한 5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 건축 세대는 한 1500세대쯤 되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약 여러분 세대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에 분양을 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여러분의 건축비를 충당하고 해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보시면 비례율 100%라는 얘기는 내가 1억을 종전재산은 1억을 평가를 받았으면 어떤 경우에도 예상되는 개발 이익은 없다라고 하는 게 비례율 100%입니다. 비례율을 이해할 때요,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의 종전평가액에다가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률을 곱하면 권리가액, 그래서 실제 분담금을 정할 때는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금액에서 내 종전의 권리를 빼고 나머지 차액을 여러분이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가 분담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상적인 분담금은 그렇게 발생하는 것인데, 추가라는 얘기는 그 분담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엔가는 또 더 달라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추가 분담금이 생기고 맨 처음에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어느 조합도 비례율이 100%에서 출발하면 100%보다 낮추면 조합원들이 재개발 안 한다라고 포기할까봐 무조건 100에다는 맞춥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또 100 이하를 또 주지도 않습니다. 100 이상도 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사업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하고 주인공으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관련 업체들은 여러분과 관계없이 설계를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개발 이익은 여러분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러분은 아까 조합은 한 500여 명이고 1500세대 정도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례율 100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에게 이익을 안 돌려주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구역의 예를 들어서 잘했다고 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하시라고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지금 입주한 지 한 5년 지났습니다. 응암 8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합원이 788명입니다. 일반 분양이 42세대입니다. 그것도 원래 41세대인데 한 명이 중간에 포기해서 조합원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대를 받으면 42세대밖에 없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약 임대 세대가 한 170세대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여러분처럼 하면 마이너스 꽤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60이나 50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례율 101%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주례 2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조합원 106명입니다. 약 998세대인가 그렇습니다. 1000세대에서 뭐 2세대인가 부족합니다. 비례율 얼마냐? 100입니다. 신길 11구역 조합원 286명이었습니다. 945세대 지었습니다. 여기도 비례율은 110으로 출발했다가 입주할 때 72로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90 한 번 찍고 입주 때 72로 하락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합원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세대를 지었는데 비례율이 100을 못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용역비를 변경해서 뚝뚝 뛰어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입주할 때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 겨울에 입주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세워놓고 추가 분담금 쓰겠다는 각서를 안 쓰면 이삿짐을 못 들여보내겠다. 항상 추가 분담금 그렇게 받아냅니다. 그게 추가 분담금입니다. 정상적인 분담금 같으면 관리처분을 변경해서 변경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 찍으니까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입주 시기에 딱 임박해서 여러분이 이미 자녀들 전학이고 뭐고 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쪽에 만약에 세 살던 분이라면 새도 그때 맞췄고 우리 입주 시기에 맞춰 다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관리처분 총회를 하려면 또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아예 총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전기를 내려놓고 각서를 쓰고 들어가라. 부족한 자금을 내겠다는 각서를 쓰면 키를 주고 이삿짐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500여 명의 1,500세대를 짓는데 어떤 경우에도 시공사들의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시공사나 주변 협력업체들은 개발 이익은 비례율은 100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애당초 많이 기대됐던 곳은 그만큼 가져가는 돈이 많습니다. 주례 2구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도 106명이 약 1,000세대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제가 한 3년 전에 설명할 때 비례율이 360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100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입이 올라오는 만큼 지출을 똑같이 늘립니다. 만약에 수익금이 500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출을 500억으로 잡아버리면 내나 비례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우리는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따가 결론을 보시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합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조합도 그래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여러분한테 숙제로 마지막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허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존재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풀려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부풀리는 게 그냥 뭐 10배 이렇게가 아니라 뭐 심지어는 100배 이렇게 부풀립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서 확 부풀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필요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사업비를 지출하게 만듭니다. 아주 흉내는 내죠.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거들어 줄게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다한 용역비를 거기에 책정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 조합도 근데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있습니다. 유행에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의 해임 사유에 있는데 제가 대신에 해임 사유는 전체를 다 적을 수 없어서 사유가 많아지면 여러분이 안 볼 것 같아서 불과 몇 개만 그냥 중요한 거 몇 개만 정리했고 나머지는 또 이따가 사업비 내역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해를 못 하셨거나 약간 이해는 대충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따 카페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사업비별로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영상 자료들이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이익이 될 만한 분양 대금, 소위 말해 개발 이익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좀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작물 철거 및 이설공사비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15억 8천인가 뭐 얼마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15억 8천 잡혀져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어느 법무법인에선가는 지작물을 땅속에 있어서 지작물이라고 한자어를 잘못 해석해서 땅에 매장돼 있는 그것을 지작물이다. 왜냐하면 지작물이라고 해놓고 수도나 전기관이 이렇게 땅 밑으로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전기는 주로 이제 지중화 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어오지만 요즘 새로 뉴타운들은 지중화로 돼 있지만 수도나 가스관은 수도 같은 경우에는 동파 방지선이라고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기 위해서 땅 밑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뭐 1m 20인가 뭐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스도 이왕이면 같이 들어왔다가 방해가 되니까요. 그러나 나중에는 가스는 안 오니까 건물 밖으로 외벽 타고 올라오고 수도관은 얼까 봐서 내벽으로 들어가죠. 건물에 여러분 보시면 얼지 않게 보온자재도 싸고. 근데 그게 땅 밑에 묻혀 있는 건 맞는데 그런 의미로 지작물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를 공중만 철거해라 이런 건 없거든요. 지상 위에만 철거해라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했고 수도 전기 가스관을 가져가면서 땅속에 있어서 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마땅하게 반론 제기를 못하니까 법원 판결도 그렇게 난 거예요.
웃기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선례들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표현이 맞고요. 왜 근데 지작물을 유독 전체를 지작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땅속에 있는 것도 다 철거합니다. 철거의 가장 기본은 철거 신고서에 보시면 우리 정화조를 비우겠다고 체킹을 해야 철거 신고의 양식이 있습니다. 요거 땅속에 들어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파냅니다. 환경회사 불러서 퍼내고 이거 파내야만이 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지상 위에만 있는 것을 철거하는 건 진양 주장했고, 지하에 있는 수도관이나 전기관은 지하에 있으니까 지작물이니까 그건 따로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요거 기본이, 철거에서 가장 기본은 정화조를 파내는 건데, 양식이 아예 요거는 있어요. 정화조를 했는지에 대한 걸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만 철거해버리고 하면 밑에는 쓰레기 천지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정화조를 안 파내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작물 철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기, 여기도 보면 수도, 그 다음에 가스관, 수도관, 가스관, 그 다음에 아마 통신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로는 통신시설 다 포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지작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쓰기 시작했냐면, 지작물은 원래 큰 의미의 모든 철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게 지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작물은 토지도 있을 수 있고요. 현금청산자의 토지 지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목, 나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토지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장애가 되는 토지가 있다면. 그냥 우리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장애가 되는 토지잖아요. 그걸 사업구역내에 있으니까 매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매입을 하는 겁니다. 수목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거할 것이냐. 건축물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 철거를 할 것이고요. 그래야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가스관이나 수도관이나 이런 거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거의 기초가 되는 시설, 그런데 하나의 건축물에 우리가 직접 공급받기 위해서 건축물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일종의 건축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명칭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표준정관을 만들 때 36조 또는 38조에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수도나 전기, 가스관, 통신시설은 주인이 다 따로 있단 말입니다. 정비사업을 할 때 철거를 하려고 하면 건축물은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그냥 부시면 되는데, 이 시설들은 관리권자가 따로 있어요. 한전은, 전기는 한전을 관리했고, 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소에서 했고, 가스는 각 지역별 민간 가스 사업자가 했고, 통신시설 각 개인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각각 배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철거를 해라라고 하는 규정을 36조 또는 38조에 두면서 그 제목을 지작물 철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작은 의미에 있어서 지작물은 맞으니까요. 정비사업을 하는데 철거해야 될 게 맞으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수도, 전기, 통신시설 이거는 지작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원래 지작물의 의미는 어디 가버리고. 그래서 이상한 판결들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더욱이 그러면서 철거에 당연히 포함돼야 될 사항을 이것만 따로 철거한대요. 그 이유가 지작물이라서 그렇대요. 원래 철거 계약하면 앞에 지작물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철거업체가 나무도 자르고, 이 나무가 있으면 자기가 파내든지 자르든지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일이 안 써놨을 뿐이지. 그런데 요것만 정관에 그래 표현하니까 갑자기 이거는 지작물이고, 그런데 보니까 땅속에 있더라. 미루어 짐작한 거예요. 일부가 땅속에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건 공중에 있어요, 대부분. 이것도 공중에 있고, 한전 전봇대 타고 주로 많이 빌려서 들어오죠.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해 갔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여러분이 왜 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중에 가짜 계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지작물 그래갖고 구분 안 하고 15억 8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중에 전기철거는 가짜입니다.
이 업체가 하지 못합니다. 한국전력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부담금을 청구합니다. 왜요? 자기들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돈을 가짜를 가져가다 보니 패전 업무를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요. 패전 무슨 뭐 통신주, 아니 전신주 철거, 아니요, 한전이 다 합니다. 왜 한전이 하냐면 정관에서 왜 이 사람들과 협의하라 그랬냐면 아까 이 사람들의 자산이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기선 사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무료로 해준 거예요. 계량기도 여러분이 산 게 아니에요. 그들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착공했으니까 이사 갈 때 이주관리업체인지 뭐니 이런 놈들이 와서 한전에 전화하세요. 어디 전화하세요 하고 안내문에 다 있죠. 수도사업자 전화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전화한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전기 계량기 떼어가고 검침 마지막으로 해갔죠. 그거에 의해서 전기세 냈죠. 그런데 어떻게 이 회사가 하지 않았다는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전이 무료로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가스사업소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업체가 했대요. 계량기 수거 반납을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료로 그들이 합니다. 왜요? 그들 자산이기 때문에. 통신시설도 전기도 나머지 가스관도요. 잔존 가치를 다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10년을 수명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이사하느라고 설치한 지 5년 만에 갔으면 5년치 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조합에서 이미 다 일괄적으로 물었습니다. 보지서가 와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상한 뒤가 아니면 철거 못한다라는 얘기가 정관 36조나 38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업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그걸 한대요. 여기 업체 이름을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광주에 유명한 회사라 효창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지작물 조사 및 철거 이설 공사 계약. 그런데 이설이란 말을 써놓고 이 철거라는 말은 이해가 하는데요. 이설이란 말을 이설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자어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전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약 여러분 구역이 이렇게 중3구역이 있었다 그러면 수도가 이렇게 여러분 지역을 통과해서 만약 이쪽 마을에 공급이 됐다고 칩시다. 여기는 구역이 아니고 여기를 만약에 철거하기 위해서 막아버리면 여기에 수도가 공급이 차단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막기 전에 이렇게 관로를 우회해서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설입니다. 계약서는 이설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 놓고 실제 계약서 내용 중에 들어가면 이설공사는 제외해 놨습니다. 제목이 이설공사인데 이설공사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아까 전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끊어내므로 해서 전기가 끊어지면 이설이 필요하거든요. 재건축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재건축은 독립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수도든 전기든 거기 끊으면 거기 통해서 다른 데를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종점입니다. 근데 재개발은 무분별하게 막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를 끊으면 뒤쪽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도든 가스관이든 이렇게 이설을 시켜주는데 요거는 각 사업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얘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제목에다 써놓고 이설공사는 제외라고 조그만하게 써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기는 그래서 아예 한전이 선정한 업체가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전에다 그 돈을 냅니다. 잔존가치비랑. 그 다음에 수도관도 가스도 마찬가지 대부분은 민간, 그 동네 가스 사업자가 와서 폐관 비용과 잔존가치를 청구를 합니다.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합이 선정한 이런 업체에다 허접한 업체에다 맡겨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가스 유출 사고나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잖아요. 자기가 원래 거래하던 업자를 시켜야 믿을만 하지. 그리고 통신시설도 마찬가지 철거를 하는데 그 통신 설비값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SK, KT 이렇게 다 통신사별로 청구를 합니다. 심지어 지역 방송 사업자까지 다 물어주는데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결국 뭐냐? 수도관 몇 개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사할 때 세대별로 막은 거 계량기 띄고 맞아 세대별 막음 조치는 누가 했냐? 수도사업자가 공짜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각자 가정에 있는 거는 수도사업소에서 막았고요. 여기 그러면 메인을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만 막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하나 막는데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네에 몇 개나 막았을까 싶으면 여러분이 살던 동네에 골목이 몇 개였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골목 따라서 수도관이 들어오거든요. 골목이 3개였다. 3개 막으면 됩니다. 재건축은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메인관. 하나의 단지에 들어와서 거기서 동별로 흩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은 끝입니다. 하나만 막으면.
그런데 이게 15억 8천입니다. 그러면 가스관을 만약에 하나 막는데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수도관이 10개 막았다 500만 원짜리 그래도 5천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당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15억 8천이 별로 큰 돈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속상할 때는 더 멍청한 놈을 하나 들이대면 속이 좀 덜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염주 주공 아파트 거기에 재건축입니다. 거기는 주공이. 그래서 하나만 막으면 된다고 그랬죠. 재건축은 입구에 메인 하나 막아버리면 됩니다. 39억이었습니다. 2회사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회사. 근데 염주 주공이 조합원이 1,3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건축인데 부산에 대연사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2회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25억 8천 가진 2회사 대연사구역에서 3,900만 원 입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염주 주공보다 200세대가 많습니다. 1,200세대입니다. 정신이 조금 드세요? 똑같은 데인데 여기가 100배죠? 어쩌다가 광주가 이렇게 됐습니까? 호구입니까? 근데 이놈이 영광놈입니다. 자, 여러분들 15억 8천 좀 적으니까 그래도 염주 주공보다는 덜 속상합니까? 거의 비슷해요. 거기는 조합원이 여러분보다 2배가 많다고요. 바보죠?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광천동도 제가 금액이 기억 못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광천동 강의를 하고 왔는데 엉망입니다. 지난번 회의만 하다 못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놈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회사를 작년에 제가 막 떠들고 해서 조합원들이 광천동 조합원들이 가서 검찰에 가서 뭐 얘기하고 해서 그 업체가 구속이 되면서 그 제가 설명했던 자료들을 광주지검에 갖다 주고 뭐 어쩌고 하니까 정작 이거는 수사를 안 하고 담합 입찰 내용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살인범한테 마치 절도죄만 기소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수사를 하긴 했는데 딱 하나 좋은 일은 있었어요. 강제로 계약 해지시켰습니다. 지작물 계약 해지해라 그래갖고 해지를 했어요. 광천동이랑은. 근데 거기서는 이 회사가 뭐 또 했느냐, 이따가 정비기반시설공사라 해서 도로하고 공원공사인데 그것도 해지했습니다. 돈이 그래도 나가기 전에 해지를 당한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죠?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 같아요. 내 재산에 대해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입니다. 광주 지역에 너무 많은 곳에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15억 8천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내가 그 회사가 안양에 또 모 조합에서 43억을 했어요. 거기서 와서 이걸 따따붙다 하길래 제가 데려다 놓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이걸 진짜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자, 수도나 전기, 가스관을 지가 철거했다고 주장을 하려면 여기에서 부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전기는 이미 다 보상이 있으니까 전기 구리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도관도 수도 그 관을 파내야 돼요.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스관도 마찬가지. 이미 다 고철값 줬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줬기 때문에 이제 고철로 나는 팔면 돼요. 네가 진짜로 이것을 철거를 했다면 전국에서 너무 많은 곳을 했기 때문에 이 고철을 판 실적을 나한테 하나만이라도 갖고 와봐라. 다시는 내가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할게 했더니 얼굴 빨개져 못 갖고 옵니다. 왜요? 관 막기만 했지 요거 파서 팔아먹은 놈은 누가 팔아먹었다? 메인 철거가 팔아먹었습니다. 지가 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알고 나면 좀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방대책 용역비로 7억인가요? 예? 아, 그래요? 2번 나갔어요. 여긴 제가 7억만 원 써놨는데 계약서를. 하하, 미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잘 안 닦아진다. 잘 안 닦아. 저 물 하나만 좀 주실래요? 됐다.
대한민국 재개발 비리는 철거업체에서 시작해 철거업체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따가 이제 범죄 예방 대책 용역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철거 회사들이 2010년 7월 16일 법이 새로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09년도에 용산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는 철거 회사들이 계약서를 어떻게 했냐면 2주 관리 / 철거 계약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2주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로 철거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범죄 예방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 세 개는 같이 갔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때 말하는 2009년도 용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들이 말하는 2주 관리는 왜 2주 관리가 철거 계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 대한민국 철거 회사 치고, 이 바닥에서 철거하는 놈 치고 포크레인 한 대 가진 놈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만 따다가 하도급을 줍니다, 전부. 그러니까 그러려면 누가 언제 이사 가는 줄 알아야, 이 골목이 언제 비는 줄 알아야, 더구나 좀 늦게 버티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미리 이 골목은 다 이사 갔다 싶으면 그 골목부터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장비를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황 파악이 수시로 필요해요. 누가 언제 이사 갔는지, 또 언제 갈 것인지. 왜요? 장비를 예약을 해야 되니까. 포크레인 직거가 장비가 없어서 딴 데서 장비업자 불러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주 관리를 지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절로 돈 안 받고, 철거 때문에. 두 번째로 철거는 당연히 철거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범죄 예방이 들어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 여러분이 철거를 하고 나면 고철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아까 수도, 가스, 지금 저거 해먹은 돈 많은데 수도관을 어느 놈이 팔아먹었는지, 전기가 우리가 한전에 다 보상했는데 그 구리선은 누가 가져갔는지, 우리 보일러 깔아놨던 거 거기도 구리인데 동파이프인데 옛날에 오래된 거는 그 구리는 어느 놈이 팔아먹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창틀은 누가 빼서 팔아먹었는지 몰라요.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이 시절에는 왜 범죄 예방이라고 써놨었냐? 구역 내 범죄 예방을. 여러분 IMF 때 어려우니까 왜 그 리어카 끌고 다니는 고물 행상 아저씨들이 하수구 맨홀도 갖다 막 팔아먹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러다시피 여러분들이 이게 이사를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니까 한 명 이사를 가면 동네가 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고철 할아버지들 아저씨들이 리어카 끌고 와서 창틀도 뜯어가고 대문짝도 철문 있으면 뜯어가고 막 이랬다고요. 주인이 없으니까. 다 돈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철거회사 이놈들이 자기가 먹어야 되겠는데 엉뚱한 놈이 지나가다가 자꾸 뜯어가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자기가 팔아먹어도 되는데 지금 철거를 하기로 한 몫으로 자기가 그걸 알아서 팔아먹기로 지금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아저씨가 그걸 뜯고 있었는데 철거 회사들이 CCTV를 달고 지켜요. 빈집에서 모니터 보면서. 그래갖고 쫓아와요. 아저씨 그거 왜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저씨네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왜 나한테 간섭해요? 여기 사람 안 살아요. 나 그래 뜯어가는 거예요. 라고 그 아저씨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리어카 아저씨가. 그때 이 친구들이 이걸 딱 계약서를 내밀면서 나는 이 동네 철거업자인데 너가 하는 짓은 절도죄야. 맞습니다. 연장을 갖고 뜯어가면 특수절도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라는 놈을 단속할 권한을 계약을 받아서 이렇게 갖고 있다고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 그 아저씨가 기겁을 합니다. 그러겠잖아요. 법률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범죄 예방도 개인한테 이렇게 맡겨서 뭘 할 수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고 놔두가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 계약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2010년도 봄에 부산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길태 사건이 딱 터지면서 여중생 살해 사건, 그 지역의 덕포동이 재개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모든 언론사는 김길태가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태다, 이게 데려다 키운 자식이다, 뭐 이런 어린 시절 불우했던 시절에 관한 것만 조명하고 있을 때 모 일간신문사 기자가 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 여학생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이 이주하면서 가로등도 꺼지고
CCTV도 없고 이러니까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이사해버리더라도 가로등이나 CCTV 같은 걸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환하게 밝혀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날 거다. 라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날 바뀝니다. 재정비촉진법은 뉴타운 지역은 그 전에 바뀌고 2011년도에 바뀌고요. 이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법률 안에다가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낼 때는 미리 CCTV가 어디 부족한지를 체크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설치해라. 어디가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봐서 이거를 사업시행 계획서에 넣어서 인가 신청해라. 가로등이 원래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혹시 있는지 봐서 하라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시행 계획서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CCTV 설치하면 되고요. CCTV 그까짓 건데 불과 몇 달 쓰자고 CCTV 설치할 게 아니라 임대하는 CCTV도 있습니다. 임대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도시정보 개정안을 2명의 의원이 냅니다. 덕포동이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부산 출신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놈 장제원 의원이 하나 도시정보 개정안을 내고요. 서울에서 전여욱 의원이 냅니다. 18대 때예요. 그런데 장제원 안에는 없었는데 전여욱 안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민간 회사로 하여금 순찰을 경찰관과 같이 돌게 하자. 범죄 예방을 시키자. 그게 그 당시 초안에 36조의 2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어요. 왜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경찰관은 다음 각화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범죄 예방 및 진압. 경찰관 업무죠, 당연히. 그죠? 아니, 범죄 진압을 누가 합니까? 경찰관이 하죠. 군인이 합니까?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폐지하되 장제원 안에도 있었고 대신에 이 안이 있지 않느냐. 사업시행 인가를 내면 시장군수가 여러분 같으면 구청장이 여기가 동구입니까? 북구입니까? 북구. 북구청장이 광주지방경찰청장하고 북부경찰서장에게 범죄 예방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하느냐? 첫째는 순찰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 예방 초소의 설치 및 관리, 세 번째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세 가지를 요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이게 법률은 누가 요청한다고요? 시장군수가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고요. 서장이나 경찰청장에게. 그랬더니 그리고 아까 민간업체로 하여금 이거 하게 하자 이거는 폐기됐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참 범죄하는 놈들이 머리가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범죄 예방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경비업법상 회사들이 범죄 예방 용역이라는 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 얘들이 이때는 직권 고처를 딴 놈이 리어카들이 가져가는 꼴을 지키려고 지가 낼름 하려고 정해놨는데 엉뚱한 놈이 와서 막 뜯어가니까 그걸 지키려고 넣어놨던 것을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전요옥 안에 초안에 그거 있는 걸 어떻게 발견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주관리 따로 빼내고 범죄 예방 따로 빼내고 막 합니다. 여러분도 이주관리 따로 뺐죠? 옛날에 철거들이 다 하던 것들입니다. 부수적인 작업이라서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조합에서 뭐 하는데 그거 파악 안 하고 어차피 이사비 받으러 오니까 다 알아요. 조합에서는 누가 언제 이사 가는지 알잖아요. 그때 그거 안 내고 가면 이사비에서 공제하죠. 그 계량기 다 반납 안 하고 가면 이사비를 다 안 줘요. 일부 띄워놓고 준다고요. 안 해보신 것처럼 왜 그래? 해봤잖아요. 그랬던 것인데 이걸 다 분리하기 시작해요. 원래 철거업체가 하던 짓거리를 장비 예약을 하면 그거 알아야 되니까 현황 파악을. 조합에서는 당연히 알아요. 현황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업체에다 띄워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경비업법은 여러분들이 경호 하는데 경호는 대통령 경호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경호라는 법률 용어의 정의에 나옵니다. 주요 인사의 신변을 보호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일, 이게 경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이에요. 여러분의 범죄 예방을 하겠다고 경비업법상 회사들이 여러분과 계약했는데 아파트 경비원, 그것도 경비원이라고 여러분이 정확히 그때는 붙이죠. 그 할아버지들이 정년퇴직하고 하는데 여러분 범죄 지켜줄 만한 분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사람을 경비원이라고, 여러분이 경비원이 되고 싶으면
아무런 자격 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범죄 예방을 하고 싶으시면 자본금 위력을 갖고 아는 조합장이 있으면 범죄 예방 업체를 차려서 경비원을 등록하는데 13시간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 학력적인 제한 없이 경비원 자격증을 줍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 이수증. 경비원이 되고자 하면 1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비는 11만 원입니다. 왜 내가 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애들이 여러분의 경찰관이 해야 될 일은 경찰관은 제법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죠. 그렇게 70, 80 먹은 경찰관은 본 적이 없죠. 젊은 경찰관이 범죄 예방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80 먹은 경비원 아저씨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더 기대가 갑니까? 장비가 됐든 시스템이 됐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도 어쨌든 15억인가 뭐 합쳐서 가져갔다 하니까 속상할 때는 또 더 기가 막힌 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속이 좀 덜 상할 수도 있습니다. 광명에 가면 광명 2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광명시 경기도에 제가 이 업체들은 순찰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경비업법상 종류가 몇 가지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신변보호. 여러분이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왜 경비원들 이렇게 공항 같은 데 이동할 때 뭐 따라다니는 거 보셨죠? 경비업법상 회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경비. 여러분이 총회 때 오는 놈들 이걸로 옵니다. 총회 때 깍두기들 보셨죠? 시설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호송 업무. 그래서 경비원 교육에 들어가시면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호송 교육도 받고 70, 80 먹어도 아무 제한은 없다고요. 11만 원만 있으면 누구든지 경비원 교육 이수증만 있으면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비.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지킨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신변보호를 하려면 누구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조합을 500명이다 그러면 누구는 보호하고 누구는 안 하겠어요. 그럼 한 명씩만 보쳐도 500명의 경비원이 필요하잖아요. 하루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시설 경비를 하면 배치허가 신고를 하는데 내가 만약 여기가 뭐 무슨 동 몇 번지 이러면 리비앙 웨딩홀이 여기에 배치 신고를 하고 여기에다가 명부를 비치해놔야 됩니다. 경비원 누구누구의 법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가 만약 100번지다 그럼 101번지에 무슨 일이 있다 해서 48시간 전에 배치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쪽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배치 허가받은 배치 신고된 그 장소를 옮겨가게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옮긴 그놈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설 보호를 명목으로 들어왔으면. 그런데 여러분의 경비업법상 범죄 용역 보면 중흥 3구역 일대를 순찰을 한다는 겁니다. 순찰이 가능합니까? 시설 경비해갖고 여기 들렸다, 101번째 들렸다, 102번째 들렸다, 103번째 들렸다. 이게 가능해요?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 엉터리라서 법률상으로 안 돼 있는데 신고서를 넣으면 또 받아는 줍니다. 경찰 때문에 큰일입니다. 받아는 줘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은 근데 이거를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법률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경비업법상에서는 신고를 안 합니다. 근데 대충 하는 놈들이 신고를 해요. 광명에 모 조합이 범죄예방 용역비로 18억을 가져갔습니다. 기간은 10개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조합원이 약 2,5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업법상 회사는 순찰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법규정을 경비업법상의 법규정을 들어서 쭉 설명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재밌게도 저쪽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그래서 배치 신고를 통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합이 안 합니다. 대부분 경비회사가 하지만 하지 않아요. 또 어떤 회사는 경비업 면허도 없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범죄 예방을. 그런데 우리는 했습니다라고 해서 10개월 동안 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66년생 아주머니 하나하고 64년생인가요? 아주머니하고 두 사람이 10개월 동안 근무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조합원이 2,500여 명이면 세입자 포함하면 한 7,000세대 됩니다. 그죠? 한 집에 한 3세대 살아요. 주인 포함. 아줌마 이렇게 연세도 많이 드시는 아줌마 두 분이서 7,000명을 지켜낸 겁니다. 18억 받고. 이해 가세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계약 기간이 끝났대요. 2개월 연장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아주머니가 8개월쯤 됐을 때 연장을 한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10개월입니다. 한 명이 더 추가됩니다. 배치 신고를. 62년생 아주머니입니다. 여기는 여자분 3분이 찍혔습니다. 부가세 포함 20억 9천을 받고, 이분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그 조합의 총무이사님입니다. 상근 이사님이세요. 별거 다 하죠. 여러분 조합은 누가 지켰습니까? 이 경비원법상에 여러분 조합에 15억 가져갔다는 그 회사에 혹시 전화번호 아십니까?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아시죠?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고용했는데 전화번호 몰라요? 여러분 지키는 거 본 적은 있으세요? 재밌습니다. 돈이 쓸 데가 없으면 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돈을 찍거나 태우거나 이러면 처벌합니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쓰시는 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면 철거. 여러분은 성면 조사 철거, 그 다음에 감리, 이렇게 3개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성면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성면에 얼마만큼 성면이 이 지역에 들어있다라는 게 대충 나오겠죠. 그러면 용역 계약을 하려면, 철거를 하려면 성면 물량이 얼마쯤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성면 철거량을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조사 보고서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철거를 하는데 양이 없어요. 제목하고 돈만 있어요. 그러면 철거를, 그 철거비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어떻게 아세요? 근데 왜 도장 찍으셨어요? 더 있을 데가 없어서? 왜 총회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자, 성면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해야 되는데, 성면조사도 여기는 얼마를 썼냐면 2억 4,500 썼죠? 성면,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법률상은 성면조사와 성면철거, 감리가 분리하게 돼 있지만 실제 일하는 놈들은 성면철거 하는 놈이 조사하고 감리는 대충 도장 받아 줍니다. 사실은 편법으로. 그걸 도장빵이라고 그러더군요. 돈 안 줍니다. 계약서에다 별도로 안 넣습니다. 그냥 자기 철거 계약비 넣고 맙니다. 그것도 물량 정확히 해서 넣습니다. 제곱미터당 13,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사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2만원 계산해 줍니다. 후하게. 그런데 여러분, 성면이 여러분 지역에서 얼마가 나왔나요? 모르시죠? 지금쯤 구청에 확인해 보시면 성면이 배출되면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폐기물의 일생이 전부 거기에 기록됩니다. 어디에서 배출 신고를, 여러분 조합장이 배출 신고를 언제 몇 톤을 했고, 어느 차량이 어느 회사에 무슨 차량이 싣고 가서 어느 매립장에 묻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정확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몇 톤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갈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주 드물게 성면 조사는 아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법률상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철거업체가 대충 도장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은 조사비로만 2억 4,500을 써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서울의 용산의 모 조합도 정비업체가 2억을 잡아왔길래 야 2천만 원 이하면 된단다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연결시켜줬고 조사 비용을 2천만 원 이하로 처리했습니다. 굳이 따로 계약하려면. 그런데 자 여러분 2억 4,500인데요. 1위 대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 일하는데 들어가는 대충 비용. 성면 여러분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어느 회사는 3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어느 회사는 18만 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면조사원 한 명이 가서 하루 일하는데 30만 원 달라, 어디는 18만 원 달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성면조사원 2명이 만약에 5일 동안 했다 그러면 요놈 큰 놈으로 계산해서 3, 2, 6, 60만 원 곱하기 5일 하면 300만 원이면 되겠죠. 조사비. 그죠?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그렇게 산정을 해야 한다고요. 인건비라는 건. 이 1위 대가표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다가 그 회사의 이윤, 관리비 뭐 이런 걸 붙여서. 그런데 여러분은 제목하고 돈만 있어요. 과연 몇 명이 500여 명의
성면을 조사하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2억 4,500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출된 거예요. 서울에 가면 신길 7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성면 철거를 17억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등포구청 가서 확인하니까 148톤이 나왔습니다. 배출량을 확인해 봤더니 148톤이면 대부분 여러분이 면적으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 30 하면 됩니다. 이러면 제곱미터 이게 맞습니다. 제곱미터당 한 2만 원 하면 약 한 1억 조금 남짓 나올 겁니다. 그런데 17억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엉터리 조합도 성면 조사비는 2,200만 원 가져갔습니다. 조합은 750명 되고 세대수는 지금 한 1,600세대 될 겁니다. 여러분보다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조합원 숫자가 여러분보다 1.5배쯤 됩니다. 근데 성면 조사비 얼마라고요? 2,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억 4천이니까 그냥 후하게 잘 주신 거죠? 넉넉하게. 그런데 성면 철거는 또 성면 철거는 4억 9천입니다. 자, 여기는 아까 148톤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조합원들한테 뭐라고 설명했냐? 성면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25톤 덤프가 들고 다닙니다. 그게 한 1억 5천 갑니다. 그러면 요 물량을 148톤을 실려면 6대에 나눠 실으면 되겠죠? 그러면 성면 싣고 가서 다시는 덤프 트럭을 2번 다시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덤프 트럭째 묻어버리면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덤프 트럭 한 대 갖고 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도 많죠? 자, 그런데 최근에요, 다행히 여러분도 성공하시면 이제 그런 날을 맛보게 될 텐데, 의정부 생활권 2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의정부예요. 거기에 조합장, 이번에 개임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조합장이 여자분으로 바뀌었는데 과거사 청산 의지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제가 그 총무이사님도 공무원 출신이고 해서 제가 성면을 우선 예로 하나만 드릴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소송해서 이제 다 찾아올 계획인데요. 자, 26억 정도 나갔습니다. 거기는 성면이. 근데 구청에 성면 감리한테 이제 조합이 됐으니까요. 구청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감리한테 야, 네 감리 보고서 갖고 와. 성면 얼마 나갔어? 그랬더니 52톤 나갔습니다. 52톤 곱하기 아까 얼마요? 30 하면 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해보십시오. 한 150 얼마입니까? 1560 기죠? 약 1560 제곱미터 될 거라고요. 면적으로 굳이 환산한다면. 그런데 이 성면 보고서가 재밌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합의 성면 보고서. 성면 조사 보고서는 원래 이렇게 금액을 튀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성면 조사 때부터 튀깁니다. 면적을 쓰자니 52톤 백에 1560이라고 써놓으면 누가 봐도 성면 지금 철거비를 26억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써놔버리면 누군가가 보면 조합원이 아주 바보가 아니니까 보는 조합원도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성면 나올 확률 18.2%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일 비 올 확률 몇 프로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원래 보고서에는 어느 몇 번지에 성면이 몇 제곱미터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지수를 동글뱅이 맞춰놨습니다. 면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이거에다가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52톤 나왔으면 요거를 계산하면 약 3,200만 원 정도 2만 원씩 계산해도 제곱미터당 들어갈 텐데 26억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게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고치고 속상할 때는 그래도 우리는 의정부 2구의 그놈들보다는 최소한 낫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면 됩니다. 근데 의정부는 고칠 겁니다. 소송할 거예요. 왜요? 비대위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가세요? 조금 억울합니까? 견딜만 하세요? 그 다음에 성면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맥에서 1억 1,900 이렇게 돼 있는데 감리는 그나마 좀 조금 가져갔네요. 감리는 그 기간 동안 여기 같은 의정부 같은 경우는 배출이 3번에 걸쳐 일어났더군요. 4번 한 번 220kg까지 해서 그 성면이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성면 작업하는 날 원칙대로라면 감리원이 가서 규정 제대로 지키는지 이렇게 뭐 메르스복 같이 생긴 거 입고 합니다. 그런 건 제대로 하는지 또 비싼 먼지가 안 달리게 뭐 이렇게 수변기들은 제대로 가동시키는지 뭐 이런 걸 봅니다. 철거할 때 물 뿌리듯이 이렇게
가습기 같은 걸 틀어갖고 이게 먼지가 밖으로 해로우니까 안 나가게 뭐 그런 작업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시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성면이 전체 1% 이하일 때는 분리배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1%가 넘으면 아까 800제곱미터 이상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성면 고급 감리원 한 명 써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560밖에 안 되니까 감리원은 한 명이 필요했을 겁니다. 두 명도 필요 없고 그놈이 성면 철거를 만약에 20일간 이루어졌다 합시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성면은 4번 배출 신고가 된 걸 봐서는 4일 작업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왜냐하면 성면은 그날 배출된 걸 그날 바로 묻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덮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만큼 해롭기 때문에 그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인건비가 성면 철거하는데 규정 지키는지 가서 관리 감독했던 감리원의 인건비가 1억 1,900이다 그러면 대단히 잘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재결 계약을 여러분들이 원래 수용재결은 변호사가 할 수 있고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사법에 의해서 행정사가 이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인가 대행 뭐 아니면 서류 접수 이거는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심판의 일종인 수용재결도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하면 변호사법 109조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로민은 그래서 할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로민과 우영법무사 법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행정사법 위반은 우영법무사 법인에 해당되는 얘기고 로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한 사람이 하면 될 걸 이미 자격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왜 여기가 들어왔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마 어떤 무슨 기여한 바가 있겠죠. 그것도 법률상 부적절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그런데 2017년 8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또 8월에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 회사가 또 명도소송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두 회사가 했는데 법무법인 로민과 우영법무사 합동법인이 했는데 법무사는요 소장을 법원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할 수는 있고 제출까지는 합니다. 소송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굳이 변호사가 있는데 왜 법무사까지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부적절합니다. 그 다음에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를 산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2016년 3월 29일자로 정비기반시설 나중에 사실은 지금 이제 총괄적으로 여러분 계약이 뭐가 잘못됐는지 나중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원래 계약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 정관 32조 7항을 보시면 조합이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경쟁임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그 순서가 처리 방식이 자세히 돼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제가 이런 계약들을 아까 제목하고 돈만 있다 그랬잖아요. 철거 면적도 없이 용역비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감리 같은 감리원 몇 명이 얼마 동안 일해야 된다. 이게 용역비의 산출 근거가 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여러분 어떤 계약에도 없어요. 아까 지작물 철거도 마찬가지고 수도관을 몇 개 막아야 되는지 가스관 몇 개 막아야 되는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사기라는 것은 여러분은 사기를 당했을 줄 알아도 조합장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할 때 사기가 되는 건데 조합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은 압니다. 계약할 때는 몰랐더라도요. 한전에서 와서 돈 다 냈고 가스압수에 돈 냈고 별도로 통신사에 다 냈기 때문에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침묵할 때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있죠. 뭐 먹은 벙어리? 왜 침묵하는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32조 7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일단은 경쟁임차를 해야 되고 경쟁임차를 하기 위해서는 예정 가격을 뽑아야 됩니다.
왜요? 입찰 가격을 정해야 되니까 예가라고 합니다. 줄여서. 근데 이걸 뽑으려면 첫째는 물량 내역서를 뽑아야 됩니다. 그죠? 물량 내역서를 기초로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줘야 아 이러이런 용역이구나 라고 알고 나는 얼마에 입찰하겠다라고 뽑을 거 아니에요. 물량을 안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흙을 5차가 들어갈지 3차가 들어갈지 모르고 안 알려주고 공사를 시키면 어떻게 뽑겠어요? 그죠? 불착 공사를 하면 지하 1m만 파면 되는지 5m까지 파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물량을 뽑겠냐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뽑겠냐고. 그러니까 물량 내역서를 기초로 현장 설명회를 하는데 이 물량 내역서를 누가 뽑느냐라고 하면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원가 계산 기관에 맡기며 주로 이제 토목공사 같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주로 합니다. 맡기면 그 회사에서 공사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해줍니다. 이 공사비 원가 계산을 놓고 이것이 예정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전자 입찰 공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조금 도시정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 저놈이 말 잘못한다. 전자 입찰 제도는 2018년 2월 9일 날 도시정비법이 개정됐을 때부터 도입됐는데 모든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률에는 그때부터 규정을 했고 정관은 여러분이 정관 만들 때부터 32조 7항은 있었다고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왜 그랬냐? 근데 여기는 전자입찰 하라고 돼 있다고요. 이 법률에는. 왜 그랬냐면 정부가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한 게 200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2003년 7월 1일 날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고 이 정관을 만든 거는 6월 30일 날 만들었어요. 하루 전날 법 시행 하루 전날 표준정관이라는 걸 내려보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우리 정부는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러면 정관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죠. 정관도 여러분의 자치 규범이니까요. 그렇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원가 계산을 해서 예정 가격을 뽑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어떤 계약도 공사비 원가 계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하고 돈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해도 몰랐던 거예요. 왜요? 정관을 하나도 안 지켰으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마음껏 해줄 수 있었던 거라고요. 형식만 입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그런데 이 원가 계산이 유일하게 돼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 때 원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를 원가 계산했는데 그것을 여러분한테 사업시행계획서의 일부입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줬습니다. 지금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엉뚱한 걸 뽑아버렸습니다. 저거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반시설 공사비 거기 제가 도면 안 봐서 모르겠는데 64억씩 나올 공사비가 아니라고요. 64억에 계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64억 나올 건덕지가 아니에요. 그 조그만 구역에 무슨 도로공사가 64억어치가 어디로 들어가요? 광천동, 신가동, 염주주공 다 뻥튀기 돼 있다고요. 다만 뻥튀기 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서울에 증산 5구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공사 원가 38억이었습니다. 얼마에 계약했냐? 143억에 계약했습니다. 105억을 해서 이 한 건에서만. 염주주공 어떻게 돼 있냐? 원가는 20 몇 억입니다. 그런데 얼마에 계약했냐? 60 몇 억인가 계약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원가 계산을 분명히 여러분은 그 원가 계산한 데가 융창 ENG 건축사 사무소에다 원가 계산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줘야 내가 얼마를 속였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엉뚱한 자료를 갖고 왔어요. 원가 계산 기관에서 쓰지 않는 자료예요. 얼굴만 보니까 다 가려서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서 한 걸 달라고 했으면 이 회사의 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했더니 지금 엉뚱한 이상한 자료가 왔어요. 뭐 국민연금 들어있고 이상한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공사 원가라고 해놓고 밑에다 수도공사 또 따로 막 붙여놨어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가 계산.
왜냐하면 공원하고 도로하고 공원인데 여기에 웬 수도공사가 왜 들어가냐고요. 뭐 이상한 걸 갖고 왔어요. 업체가 뽑은 자료 같아요. 도로나 공원 만드는데 수도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제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예? 실감이 안 난다고요? 알아들으시겠죠? 아니, 좀 어렵다고 해서 더 쉽게 잘 못해서 물어본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몇 번 들어보시면 또, 아까 제 카페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까 지금 설명하다 말았던 게,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하나는 했다고요. 법으로 하라고 그래서 규정이 하라고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여러분한테 안 보여줘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64억 되게 높은 금액이라고요. 이렇게 크게 안 나와요. 왜 아느냐? 가재울 사고요. 조합원 2,200명이고 4,800세대인가 4,400세대 지었습니다. 거기에 55억 9,700 뭐 이 정도가 원가예요. 597,980 이문 3구역 원가 조합원 1,500명입니다. 원가 3,000년 세대 지어요. 원가 49억 정도예요. 여러분 1,500세대짜리가 뭐가 따로 무슨 아스팔트 포장할 때 뭐 이상한 재료를 넣어서 금가루라도 넣어서 포장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원가를 알 수가 없어서 얼마 부풀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 계약들이 아까 원가 계산도 안 했고 전자입찰 공고도 안 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계약에 무효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의 두 가지의 무효 사유가 나옵니다. 입찰의 무효. 하나는 전자입찰 공고 안 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조합이 했던 모든 계약은 전자입찰 공고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무효죠. 또 근데 요 하나만 해도 무효인데 또 하나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100분의 5 이상 안 받은 경우. 이런 업체들한테 입찰할 때 혹시 장난 못 치게 하려면 내가 100억짜리 입찰을 하면 보증금을 5억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입찰 보증금 받은 기억이 하나 있을 겁니다. 시공사 선정할 때 입찰 보증금 내라 그랬죠. 그랬죠. 그거 외에는 여러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참사가 일어나냐. 큰 틀에서 보세요. 제가 미시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다면 이제는 큰 틀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너무 숲속으로만 들어가면 산이 안 보여요. 자, 여러분이 2017년 10월 27일 날 그 당시에 관리처분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냐? 3,560억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공사비 포함해서. 그리고 이때는 수입이 4,300, 수익 금액은 4,372억이었습니다. 수입 예정 금액이. 그런데 2018년 10월 27일 날 다시 관리처분을 변경하는데요. 이때 수익금이 얼마로 늘어나느냐? 4,900억, 4,913억. 기분 좋으시죠? 한 540억 늘어납니다. 540억.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그대로 사업비가 유지되고 있었더라면 여러분이 요만큼 540억만큼이 여러분한테 비례율 상승으로 여러분한테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 조합의 사례를 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한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만듭니다라고 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비례율이 다 100이었고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도 꽤 많이 지었는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금이 540억이 늘어났는데 사업비를 543억을 늘립니다. 그래서 수입금의 증가액보다 저기가 사업비가 3억이 더 늘어납니다. 543억을 늘려서 지출을 4,108억으로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실제로 1차 관리처분할 때 일반 분양가를 조금 잡았더니
실제로 시장 가격으로 반영하니까 이만큼 늘어났던 거예요. 그죠? 수익금 늘어난 이유는, 주된 이유가. 그런데 그만큼 딱 우리가 추가로 들어온 만큼 지출액을 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똑같아요. 장사가 잘 되든 말든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9년 6월 10일 날 다시 사업비가 얼마로 늘어나느냐? 수입이 5,052억으로 늘어납니다. 수입이 약 139억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때는 540억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지출이 또 역시 139억을 그대로 늘려서 지출 예정액을 4,247억으로 잡습니다. 똑같이 139억을 늘립니다. 지출을. 좀 희한하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오는 돈인데 나가는 돈이 똑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전제 조건을 깔았던 게 확인이 됐죠? 그런데 내가 왜 아까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여러분 유일하게 원가 계산했으니까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2017년 10월 27일이면 1차 관리처분총회라서 그 전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고요. 사업시행 인가를 아까 원가 계산은 언제 하는 거냐? 사업시행 인가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관리처분 때 원가 계산이 얼마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를 얼마로 잡았느냐? 49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64억으로 이미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원가가 분명히 있었는데 있는 것도 저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진짜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물론 어느 조합이나 이 원가를 다 속이고 늘리니까요. 여러분이 자기 재산을 맡겨놓고 관심을 안 가져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늘어난 사업비를 540억, 139억 이거를 만약에 지출은 이미 이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안 늘리고 잡아놨더라면 지금 여러분의 비례율은 아마 84.8% 정도가 이미 올라갔을 겁니다. 180억. 그러니까 84.8%면 내가 1억이면 8,4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평가가 절상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주지 않고 다 지출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예비비만 해도 여러분 얼마 잡혀 있습니까? 90억 잡혀 있죠? 계획대로라면 아까 저렇게 촘촘하게 많은 걸 해먹었는데 저게 맞다면 여러분 재산이 804억인가 밖에 안 됩니다. 정년평가액이. 예비비를 90억 잡아놨다는 얘기는 비례율이 10%쯤 나한테 올릴 수 있는데 예비비로 잡아놓으면 결국은 여러분이 아무 이유를 안다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또 마음껏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막 뻥튀기라는데도 불구하고 야 아직도 먹어 예비비 어디다 쓰는지 관심이나 있으셔? 아 진짜도 이렇게 해도 모르는데 예비비까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매번 총회 때마다 내가 지난번에 OS한테 표를 줬던 총회가 이런 총회였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아셨죠? 앞으로도 총회 그렇게 하실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뺏긴 거는 가정폭력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 맞아야 됩니다. 처음에 맞아주면 때릴 건 줄 알고 때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맞지 않으려는 노력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됩니다. 내 돈을 어디다가 누가 어떻게 쓰는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나간 거 다 용서하실랍니까? 용서를 하시려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용서하지 않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자면 이것도 지금 숫자만 보여준 것만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진짜는 뭔지도 몰라요. 안 봤어요 여러분 지금. 저도 몰라요. 책에 있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전에 얼마 준 거, 가스사업소 얼마 준 건 안 보여줘서 모른다고요. 근데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인 건 제가 안다고요. 전 업무 프로세스가 똑같기 때문에 광주에 다루는 한전 다르고 경기도에 한전 다르고 서울 한전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회사예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해임 발의 임원을 바꿔야만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진실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당했고, 그러면 끝나기 전에는 제발 그걸 찾아오든 어쩌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요, 제가 몇 가지만 뽑았다 그랬어요. 빠른 속도로 2017년도 거, 제가 여러분이 준 총회 자료를 제가 서울 사무실에 놔두고 가서 옛날 자료 보고 그냥 대충 좀 빠진 내용 몇 개만 얘기를 또 드려볼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기는 집이 지금 여러분 공사비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공사비? 평당 공사비 얼마예요? 예? 400? 423,000원이요? 아까 제가 물량 내역서 같은 걸 정확히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흥 3구역 신축공사 마감재 리스트. 그런가 하면 다른 건 다 해먹고 다 좋은데 다른 것도 다 몰랐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사비 아니겠어요? 그죠? 2010년 10월 5일 날 건축법 시행규칙 14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 시에 설계 도면에다가 마감재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착공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마감재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는 전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자, 공통 그래서요, 수장공사 그래서 메인 시트, 비닐 시트, 도어, 거실, 주방, 침실, 발코니, PVC 창호, 침실은 목도어, 욕실 발코니는 ABS 도어. 이런 게 뭔 말인지 아세요 혹시? 재질만 써놨기 때문에 모르죠 당연히. 침실에는 실크 벽지, 개나리 벽지, 그래도 이렇게 써놓네 여기는 또 그나마. 그 다음에 폴리싱 타일, 바닥에는 수입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뭔 내용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마감재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착공 신고하는데 구청에 가면 마감재 리스트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걸 보지 않고는 여러분의 공사비가 402만 원이 싼지 비싼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과연 이 자재가 402만 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수많은 용역계약이 이렇게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공사와의 계약인데 여러분은 시공사와의 주택의 품질이 어떻게 나올지를 전혀 모르는 구체적이지 않은 자재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그런 계약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사업비 중에 제가 대충 넘어갔던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그때는 2017년도 말에도 49억이라 그랬어요. 계속 올립니다. 원가 계산은 하나 했을 텐데 여러분이 관심 안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입공사비 16억 5천 이것도 아주 모호합니다. 이것도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두건 안 된다고. 왜요? 일단 공고에 네. 시공사가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국공이지프라 철거 이설 아까 했고요. 건축물 주거대책비 22억 추정금액 돼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 때 확정되게 돼 있어서 관리처분 때는 추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주거 이전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 정비구역 공고할 때부터 사업시행치까지 실제로 사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관리처분 때까지 올 때는 이미 이 금액은 확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위로 해놓으니까 여러분 몰라요. 어느 조합이 이 금액 정확히 맞추는 놈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맞춰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조합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부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뻥튀기랍니다. 실제로는 뭐 얼마면 금호 20 같으면 19억 3천인데 27억 뭐 이렇게 해놓고 등등. 그 다음에 총회 비용도 9억에서 15억으로 늘었더군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부담금 22억 7천 추정금액 되는데 이게 또 추정금액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부장의 0.8%인데 여러분이 이것도 잘 보시면 깎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조합원 구청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기 한번 여러분 들어가시면 알려드릴 내용인데 원래 조합원 예를 들어서 400명이다 그러면 학교용지 부담시킬 때 400명인데 1500 예를 들어 세대가 산다. 지금 1500세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500세대 잡고 자 1000명 1000세대분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조합원이 490명이 살았지 그 당시에 세입자까지 하면 우리는 1600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납부돼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검토 잘 해보시라고요. 근데 20억도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억울하게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대부분 조합들이 좀 연로하시죠? 애들 울음소리 그친 지가 오래돼야 재개발이 됩니다. 사람도 재개발할 때쯤 돼야 집도 재개발할 때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학생 숫자가 그 지역에서 안 늘었다. 학교용지 부담금 안 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내라 간다 해서 덮벅덮벅 내지 마시고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합에 여러분 지역에 학생 숫자가 늘었을까요? 감각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대부분 안 늘어요. 줄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물건조사비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 항상 옳았더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인가단계에 다 걸러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옳지 않습니다. 민원처리 비용 3억은 또 뭐야? 물건조사비는 또 뭐고? 잘 모릅니다. 이상한 거 해놔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 1억 조천대인데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이라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법률상 민간업체가 할 자격이 없고 공무원이 무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거는 제 카페에 그냥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 소지 수용제가 아까 있었고요. 명도 소송 5억인데 아마 일괄 명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죠? 일괄 명도 소송했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했죠? 자, 소송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보충적인 수단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주비 이사기간을 3개월 줬죠? 이주비 얼마 줬습니까? 이사비 200만 원? 3개월 지나서 간 사람 이사비 안 준다고 그랬죠? 그랬죠? 아니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사를 빨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200이라도 끼려고. 다른데 광명에 막 이런 조합들은 1,500 준다 그러고 첫 달에 이사 가면 1,500 다 주고 두 번째 달에 가면 1,100개 안 주고 세 번째 달에 가면 500밖에 안 주고 세 번째 달 이후에 간 놈은 안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빨리 가게 만들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용역이 똑같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원을 상대로 일괄 명도를 하는데 이주관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그런데 그 이주 소송을 하려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만 소송이 작용해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사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더구나 이주기간이 안 끝났는데 현재 이주기간 내에 있어요. 3개월 줬으면 그날이 지나고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 심지어는 판결문이 나와서 집행할 때 독촉을 하잖아요. 자진해서 명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강제 집행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이주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사비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리 소송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했습니까? 미리 했죠? 그러면 결국 전원을 상대로 명도 소송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사 갈 사람인데 내가 내 거 소송비를 조합에다 주고 나오는 꼴이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이걸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 변호사 좋은 일 시키자고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소송비를 부담시키는 말이 되세요? 전원 명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합장이 지가 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법인 대표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한테 소송을 하고 있다고요. 변호사 먹여 살리자고 저는 소송비를 주는 바람에. 속상할 때는 이놈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데가 서울에 가면 요즘 뉴스 좀 보셨던 분들은 둔촌주공이라고요. 11,000여 세대, 11,800세대인가 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약 6,300명입니다. 여기는 커서 재건축이라서 더구나 다 자진해서 원하는 사람만 조합원이 됐습니다. 여러분처럼 강제 조합원도 없고. 그런데 여기가 150만 원씩 일괄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2주 기간 6개월 줬습니다. 만약에 전원한테 일괄 명도했다면 150만 원씩 얼마겠어요? 한 90억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6개월 지나고 실제로 2주 기간 6개월 동안에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가 몇 세대였냐? 딸랑 2세대였습니다. 300만 원 들어가면 될 일을 90억을 쓴다. 이런 게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속상할 때는 서울에 가면 둔촌 주공 같은 병신들도 있더라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면, 근데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왜? 여러분이 부담한 돈은 똑같아요. 여러분은 얼마예요? 180? 180이었어요? 180이네. 명도. 그놈들이 좀 덜 부담했어요. 150이니까. 각자 자기가 자기 거 내고 온 건 똑같고. 그렇잖아요. 더 비교 대상도 아니네. 전체 금액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방 및 통신감리, 성명감리 아까 했고요. 지질조사, 경관심의, 흙막이 골토심의, 기반시설 설치비 계산. 아까 기반시설 설치비 계산 5천만 원씩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원가 계산서 아까 그 건축 사무실 매겼다는 그 돈이 5천만 원 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용을 몰라. 그래서 49억이었다가 64억으로 바뀐 거예요. 환장하겠죠. 진짜 원가는 얼마인지 모르시죠? 아직도? 계속 모를 때가 행복합니다. 저 만나면 좀 속상해요. 모르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바꾸시면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질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용서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예비비가 90억 아까 잡혀있다 30억에서 90억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익금이 여러분에게 안 가게 이렇게 수익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러면 조합원들한테 돈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비비로 확 늘려버린 거예요. 왜? 여기 넣어도 남으니까. 많은 곳에 잡았는데 또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하면 돌아가게 생겼어요. 비료를 올려주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비비로 싹 잡아놓는. 멋지죠? 날씨도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데 열받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해임 발의서를 놓고 그래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마주 앉았다는 것이 그나마 여러분한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많이 지지를 할 겁니다. 조합 쪽을. 제가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요. 이 짓거리 시작한 지는 13년쯤 해수로 됐습니다.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느 조합장을 뇌물수수로 구속이 됐는데 제가 관여하던 근데 조합원들이 면회를 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합장의 권력은 도대체 뭘까? 근데 남자 조합장이 구속되면 100% 여자 조합원들이 면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이야기라면 아무도 조합원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구속되고 태극기 부대가 나타나면서 제 말을 다 믿기 시작합니다. 맞더라, 있더라. 여러분이 조합을 팔아먹어도 조합을 지지하는 30%가 있습니다. 때려 죽여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아무리 억울해도 고치고자 할 때 50%의 조합원을 설득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이 감내해야 되는 것이 운명적으로 여러분들의 무관심이 어느 특정 임원이 여러분한테 잘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면 여러분은 해법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신 겁니다.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또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집에 지금 신간편하게 다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억울함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요. 그쵸?
그분을 설득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질렀고 여러분의 무관심이 지금 이런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피해로부터 회복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다 같이 그분들을 설득하고 욕하면 도망가니까요. 참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불과 젊으신 분들 몇 분들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득하겠다고 저한테 상담 오고 나서기 전까지 여러분도 지금 그분들이나 똑같은 상태였을 거라고 보인다고요. 다만 여러분이 조금 먼저 반응하신 분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분들을 포기하면 여러분이 손해는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인내를 갖고 그분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돈 놓고 돈 먹는데 누가 내 돈을 뺏어간 거냐 이것만 밝히시면 돼요. 어떤 이데올로기도 없어요. 그냥 돈 놓고 돈 먹게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의 모처럼 그 조합을 바꾸자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잘못된 걸 환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크게 결실을 맺어서 그런 움직임이 좀 광주의 다른 지역으로도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짓을 하면서 제가 다른 시도 사람들에게 매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전라도는 다르다. 옳지 않은 걸 보면 거의 참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잘 참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의심이 많은지요. 제가 설명하면 반드시 조합에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어떤 놈들은 저놈 전라도 놈이래. 그러고 전라도 놈이라고 또 말을 안 들으려고도 합니다. 지돈 차에다 주겠다는데. 그러나 광주도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신가동과 광천동 그렇게 열심히 설득해 봤는데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다른 조금 젊은 분들이 나서서 그런지 여기는 어쩌면 예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저도 뭐 고향 떠나서 한 지 오래되니까 그 광주 사람, 전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기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비교적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시대가 좀 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응 속도가 그래도 다른 조합보다 빨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작은 희망을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는 되게 백지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아주 처음 오셨을 때는 제가 거의 상담을 안 해야 되는데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고 아무 대책이 없이 올라왔다고 느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조직을 정비하시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불편하신 자리에서 오랫동안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조금 뭐 화장실 가실 분들 가시고 대신에 질문 조금 궁금하신 거 제가 잠깐 받을게요. 물 한 모금 맞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받을게요.